IB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시스템으로. 그 관리를 개인들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레전드였어요, 이건.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네. 운동을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요 얘기를 한번 비슷한 걸 했어요. 네. 오늘 나오시는 분은 서울대 의대 정세희 교수님인데 지난 시간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릴 때 찐살 키로 간다고 그냥 안심하면 큰일 난다. 네. 그리고 어릴 때 뚱뚱했던 아이들이 의외로 부작용이 많으며 애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애들은 조기 교육보다는 조기 운동을 시켜야 된다. 대충 요 얘기는 해주셨고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살짝 보니까 오늘의 교훈은요. 운동시켜야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하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네. 뭐 아이를 키울 때는 얘가 아유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는데 그래서 공부할 시간 줄여서 운동시키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운동을 많이 시켜야 애가 잘 된다. 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근거를 하나하나 오늘 다 알려주신답니다. 네. 대치동 학원들 오늘이 고점이다. 내가 보기에. 이 얘기 들으면 절대 이제 정세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동이 뇌 발달에 직결되는 거다. 네. 그 얘기죠. 네. 왜요? 왜 그래요? 예, 지난번에 지금 이프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운동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이로서도 건강하지만 건강한 어른으로 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공부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네. 너무 수단으로서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멋져 보이고 싶어서 달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셔요. 반이 그래요. 특히 아이, 안승찬.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래야 하나 달리기를 하면 이제 사람이 멋져질 수도 있고 그냥 얻어 걸리는 게 많은데 좋은 게 많은데. 멋져 보이기 위해서 달린다. 뭐 저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애들을 달리기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아, 네. 네. 안승찬 뭐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저희 자유고요. 네. 이제 혹시 꼭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네, 아니 꼭 그렇게 제가 이제 저의 의도가 그렇게 읽힐까봐 그게 좀 네네. 조심스럽고요. 네.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또 약간의 서론인데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뇌 CT입니다. 네.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고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CT에서는 이제 피가 난 것이라서 이게 이제 뇌 출혈 진단을 받은 분의 CT인데요. 남자 29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젊으신 분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이렇게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아까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건 CT고요. 이건 MRI인데 MRI가 아무래도 CT보다는 더 자세하게 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MRI는 피를 더 잘 보게 만들어준 그렇게 개발된 MRI 기법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혈관들도 막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하얗게 보였던 그 출혈이 요겁니다. 여기선 까맣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 MRI는 출혈을 까맣게 보여주는, 잘 보여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뭐 그래 아까 그 피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CT에서 보이던 MRI에서 보이던 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데 네. 다른 커트를 좀 더 살펴보면 요런 것들 요렇게 아주 자잘하게 점상으로 막 흐트러져 있는 게 보이시죠? 예. 네. 이게 이제 출혈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뇌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출혈은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크게 다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뇌에 피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근데 이분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왔고 뇌출혈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MRI에 보면 이렇게 여기저기에 곳곳에 점상 출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하나 있고 이게 뭐냐면 이분은 고혈압이 오래돼서 이제 뇌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의 벽이 이제 막 좀 약해지고 네.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피가 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게 피가 새다가 자잘한 것들은 뭐 증상도 없이 모르고 있다가 그게 크게 나면서 이제 증상이 나와서 병원에 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젊은 분조차도 사실 4년 전에 고혈압 진단받고 약을 먹지 않고 지낸,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거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을 관리를 잘 안 하고 지내면 이렇게 큰 문제들이 생기고, 당시에 이분의 체질량 지수, 우리가 비만을 보는 지표인 체질량 지수가 32인데 이건 2단계 비만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이지만 고혈압에 비만, 이런 경우 사실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지내기 쉽지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지난번 강의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렇게 중요한 뇌가 이제 하는 일은요. 사실 뭐 오늘 말씀드릴 공부에 대한 어떤 인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네.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뇌가 하고요. 그다음에 의식을 찾고 잃고 뭐 이런 것도 다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매일 잃죠. 수면 잘 때 의식을 잃어버리고 또 의식을 다시 되찾으면 깨고, 이런 수면 기상도 뇌가 하는 것이고, 뭐 식욕, 뭐 수면욕, 성욕, 뭐 이런 생리적 욕구도 당연히 뇌가 조절하고, 몸을 움직이거나 감각을 느끼거나 하는 일도 뇌가 하지만, 이제 뭐 인지, 뭐 성격, 정서, 감정, 동기, 뭐 내가 해야 되겠다, 뭐 하고 싶다, 뭐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는 것도 역시 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가 잘 발달을 한다는 뜻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는 기능, 모든 기능들이 다 잘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이제 출생 때부터 60세까지 우리가 평균적으로 성인들은 자기의 그 평상시 에너지 한 20% 정도를 뇌가 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예. 그런 그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쓰는 시기가 바로 이 아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 때 무렵에 애가 약간 날씬해진다고 했죠. 네, 예, 일생 중에 가장 날씬할 때가 이때라고 말씀드렸고, 예, 그래서 제일 체지방률이 낮고 성장이 더뎌지는데, 이것이 이 시기에 인지 발달에 필요한 뇌의 변화가 매우 활발하고, 그런 뇌의 변화에서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특징적인 기능의 발달 중에 있는 것이 집행 기능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집행 기능 뭐 0세부터 15세 그 이후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집행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요소들이 이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때 이제 주로 급격히 발달을 한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집행 기능을 주로 관장하는 전두엽이라는 곳이 아동기에 특히 거기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집행 기능이란 무엇인가를 좀 그래도 다루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뭔지 다 아시겠죠? 네. 공항 사진입니다. 공항 사진, 네, 그죠? 관제탑이네요. 네, 공항의 관제탑입니다. 예, 공항에는 늘 관제탑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그 뭐 이렇게 보면 이 비행기들이 수도 없는 비행기들이 뭐 들고 나는 게 공항이고, 이 공항에서 뭐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하는 것이 이제 관제탑의 역할이죠. 그래서 관제탑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착륙을 하는 것이 이 관제탑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항 상황을 잘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360도가 다 오픈된 곳에, 높은 곳에 위치해서 여기를 다 내려다보죠. 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공항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느 비행기가 어떻게 오고 뭐 어디서 나가고 뭐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에 네. 따라서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가끔 돌발 상황들이 뭐 나오죠. 뭐 비행기가 고장 났다든지, 뭐 어디 활주로에 비행기가 뭐 충돌할 뻔한다든지, 뭐 이런 돌발 상황이 나올 때 그걸 바로 감지하고 거기에 즉각적인 어떤 판단을 해줘야 하고, 네. 또 당연히 기상 정보가 기상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 정보에 따라서 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시기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것들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상황을 업데이트해야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계획도 수정해야 하고, 즉각적인 대처, 그리고 이제 뭐 각 기장과 혹은 뭐 그 어떤 다른 항공직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항 관제탑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 집행 기능이라는 것이 하는 일입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이제 여러 직역들이 있죠. 뭐 사람도 당연히 여러 직역들이 있지만, 뭐 활주로도 좋아야 하고, 활주로 상황도 좋아야 하고, 비행기도 고장이 없어야 하고, 기장도 적절하게 잘
비행기를 몰아야 하고 탑승객 셔틀버스 뭐 신호수 이런 사람들 다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근데 이런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런 뭐 어떤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뇌에도 각 인지의 요소가 됩니다. 뭐 기억력, 주의력, 뭐 유연성, 자기조절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서로 간에 조화롭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조절해 줄지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이 관제탑 즉 집행 기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 기능은 이 뇌의 어떤 여러 가지 하위 인지 기능 요소를 통합하고 그 위에서 제일 관장하는 제일 고위 인지 기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뇌가 결국 뭐 좋은 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잘 하게 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요게 이제 출생 후에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걸쳐서 주로 일어나는 요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시냅스에 관련된 것 그리고 수초에 관련된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수초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초? 수초화. 예. 수초가 이제 그 신경 섬유를 싸고 있는 절연체이고 마치 전선의 피복과 같은 그래서 수초가 잘 싸져 있는 신경일수록 신호 전달을 빠르게 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수초가 없으면 신호 전달도 느리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수초가 뭐 나이 들든 아니면 병이 있든 해서 수초가 망가지거나 뭔가 낡거나 이러면 신호 전달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거든요. 예. 그 나이가 들면 그 마우스 클릭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더군요, 진짜. 네, 더블 클릭 잘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되는데. 네, 나이 나이 들면 그래서 드시면 더블 클릭 그렇더라고요. 잘 못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손가락 두드리기 과제를 나이별로 보면 여기 18세부터 83세까지 보면 한 30대 초반에 제일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이 핑거 태핑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 두드리기 굉장히 간단한 동작인데 이것과 그 뇌 MRI를 찍어서 뇌의 수초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 그래프가 여기 요거 두 개를 겹쳐 보면 거의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초가 잘 될수록 뇌 안에 수초화가 잘 될수록 뇌는 신호 전달을 잘하는데 그래서 일을 잘하는데 그게 하다못해 손가락 두드리기, 마우스 클릭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다. 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오른쪽에 이 그래프는 우측이 수초화 정도이고요. 예. X축이 Y축이 인지 처리 속도인데 그러니까 어떤 인지 기능, 인지 과제를 처리하는 속도조차도 수초화에 비례해서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뇌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 수초화라는 것은 뭐 이게 운동이 됐든 뭐 감각이 됐든 혹은 뭐 인지가 됐든 어떤 성격이 됐든 뭐 이런 것들 뭐 수면이 됐든 하여튼 그걸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골조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게 그럼 인간은 전성기가 뇌로 보면 한 30대 중반이 전성기인가 보네요. 그렇죠. 뇌 기능으로 치면은 그 보면. 정도가 네 전성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초가 물론 한 20대에 끝나기도 하지만 길게 잡으면 30대까지 된다고 말씀드렸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기능에도 이와 상응하는 변화들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뇌 발달 측면에서 대략 이제 한 5세부터 한 15세 뭐 혹은 20세까지 주로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는 이 수초화, 방금 말씀드린 수초화와 그다음에 시냅스의 가지치기입니다. 네. 시냅스 형성은 그 전 단계에 되고요. 그런데 이 형성된 시냅스를 적당히 쳐주는 시기가 요 아동 청소년기인데요. 요 왼쪽이 수초화. 그래서 수초화는 MRI를 찍어서 요 밝은 색이 얼마나 이제 넓게 분포하고 커지느냐를 보고 수초화가 나이에 따라 잘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고 있느냐를 본다고 말씀드렸었고 네. 시냅스는 이렇게 뇌를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신경과 신경의 연결이 이런 식으로 밀도가 한 만 4세 뭐 5세 요 정도의 가장 피크, 가장 빽빽하게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그 빽빽함이 줄어들어요. 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가지치기를 하는 모양이구나, 뇌 안에서. 예,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단계에서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연결은 남겨야 되고 연결을 해놨더니 얘는 별 쓸데도 없고 그다음에 연결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뭐 이러면 그런 연결은 끊어줘야죠. 그래서 이런 가지치기가 이 시기에 이 아동 청소년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뇌는 전진, 그러니까 수초가 막 진행되고 전진하면서 또 되돌리는, 그러니까 가지를 다시 쳐서 있던 것을 없애는 그런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뇌가 되고요. 그런데 특히 이 가지치기의 경우는 그냥 막 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지 남겨놓고 나쁜 가지는 쳐내야 되니까 이 과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경험이나 좋은 과제가 이 시기에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잘 발달할 수 있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고요. 저거 제대로 못하면 어떤 증상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 가지치기의 어떤 그 과정에서 병적인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 있는 것이 조현병, 뭐 자폐, ADHD 이런 것들이 거기 이해가 됩니다. 예. 저기 나이가 한 5살 무렵에 가지치기가 된다고 하셨나요? 그때부터 해서 청소년기까지 계속됩니다. 한 20세까지. 나는 가지치기가 좀 잘못된 사람인가 봅니다. 조현병까지는 아닌데 ADHD 검사 받으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요즘 예, 그래서 들어서. 가지치기가 너무 많이 돼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돼도 안 된 되고. 케이스구나 나는. 네. 뭐 했을까? 가지 안 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런 어떤 연결을 남기고 끊을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이제 적절한 경험으로 좀 뇌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집행 기능이라는 것이 절대 자동 프로세스가 아니거든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항의 각 요소가 다 제 역할을 하고 잘 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각 인지 기능 요소가 모두 좋아야 하고 일단 네. 그 다음에 이 인지 기능 요소 간에 또 조화, 조절 뭐 이런 것들을 이 집행 기능이 해야 하므로 이런 것들이 또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인지 요소의 신경회로도 만들어져야 하고 또 이 신경회로 간에 또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작동시키는 회로가 또 만들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드디어 이 시기에 집행 기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발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이 이 시기에 중요한 이유는 이 뇌 신경 회로가 바람직하게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네요. 네, 유산소 운동이 그러니까 뛰어놀아야 된다는 거네 저때. 네. 힘들게. 네, 힘들게. 아이들이 뭐 그렇게 놀죠. 예, 아이들은 뭐 막 뛰어다니니까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집행 기능 뭐 등등 해서 뇌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면 뭐가 좀 달라지는가 네. 그런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에서 9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한 프로그램이고요. 운동 프로그램인데 핏키즈라는 이제 운동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이게 이제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운동시킨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나눠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본 연구이죠. 근데 이 운동부는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을 했고요. 예. 총 109명을 했고 9개월 동안 이 9개월 동안의 그러니까 학교를 나간 날이 170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50회.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학교에 매일 나가면 뛰어놀았구나. 네,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을 한 2시간씩 얘네들이 했다고 해요. 와우. 중고 강도로. 그렇게 해서 그 9개월 후에 이 안 한 아이들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를 봤냐면 일단 심폐체력, 유산소 운동을 달려졌겠지, 했으니까 그거는. 예, 심폐체력이 네.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다음에 뇌파는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다음에 아이들의 뇌에서 집행 기능 아까 설명드렸던 그 집행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를 운동 전후로 본 거죠. 당연히 심폐체력은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운동한 아이들이 뭐 저건 더 당연할 많이 것 같고요. 향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주황색이 운동을 한 아이들, 이 파란색은 웨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기다려 해가지고 운동 못하고 있었던 아이들 이렇게 했을 때 네. 주의 집중력, 특히 억제에 대한 주의 집중력을 보면 이 운동을 한 아이들의 그 향상폭이 더 컸습니다.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고요. 운동을 안 한 아이들보다 운동을 한 아이들이 운동 전과 후 사이의 그 차이가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운동 안 한 아이들은 왜 항상 운동 전에는 저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애들만 운동을 했을까요? 이 차이는 아마도 크게 차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 표는 씻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무작위 배정을 할 때는 그 이 차이가 없어야 아동들의 맞죠? 그 처음에 시작할 때의 조건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게 만들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이가 나 보이지만 아마도 이 두 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없어야 의미가 한다. 없었을 거였습니다. 날카롭지 않습니까? 네, 날카로우시죠. 그죠? 많은 이런 연구를 네. 접하셔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네. 종종. 네, 연구를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테스트인데 이건 좀 쉬운 거, 단순한 거고요. 이거는 좀 어렵고 복잡한 태스크였습니다. 음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둘 다 간단한 테스트에서는 그냥 둘 다 비슷하게 좀 좋아지고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예. 네. 복잡하고 특히 집행 기능이 요구되는 그런 과제를 할 때는 이런 운동을 안 하던 아이보다 운동을 9개월간 했던 아이들의 폭이 향상 폭이 훨씬 컸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집행 기능이 운동한 아이들이 더 많이 향상되더라라는 그 결과를 얻었고요. 이 집행 기능 테스트를 하면서 뇌파를 촬영을 했고요. 네. 그 관련된 뇌파가 P3라는 것인데 이 P3의 진폭, 그러니까 반응의 크기가 더 운동군에서 커졌고 그다음에 이 반응이 더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명단 운동을 안 한 아이들에 비해서 뇌파의 변화도 있었다. 이런 결과였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150일 동안 했다고 했는데 네. 모든 아이들이 다 150일을 채운 건 아니고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한 아이들이 있고요. 예. 40%, 50% 이런 아이들이 있고 100% 가까이에 이제 출석을 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운동한 아이들 중에 출석률에 따라서 이 뇌파나 인지 기능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봤더니 뇌파도 출석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바뀌고 인지 기능의 향상도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지 기능도 더 좋아지고 예. 뇌파도 더 많이 바뀐다라는 그렇군요. 것이었습니다. 음. 비슷한 연구인데 FITKIS2라고 해서 이제 그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는 뭘 봤냐면 이 운동을 시킨 후에 뇌량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 뇌량은 그러니까 한강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북과 강남을 잇는 다리. 좌뇌와 우뇌를 이어주는 다리. 교량할 때 예, 량인가 교량할 보네요. 때 그 량입니다. 다리 량자, 등보량자를 들보량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뇌량은 좌뇌와 우뇌의 교차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많은 신경들이 이제 지나게 가게 되고 당연히 여기도 수초화가 많이 되고 여기도 백질이 빽빽하게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뇌량의 변화를 봤더니 이 운동한 아이들에서만 백질,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요거인데요. 네. 백질의 미세 구조가 더 많아졌고 수초화도 더 많아지더라라는 것이 이제 이 FITKIS2에서 나타났고 이건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결과고요. 이 프로그램은 액티브 브레인즈라는 이름인데 이건 스페인에서 한 연구이고 역시 무작위 배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8에서 11세 아동 90명을 데려다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아이들이 통통한 아이들, 과체중 혹은 비만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 반반 나눠서 그냥 한번 체육 한번 2시간짜리 한번 하게 한 아이들과 거기에 플러스 20주 동안 그러니까 한 5달 동안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씩 90분씩을 중고강도 운동을 시킨 아이들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인지 기능을 봤는데요. 지능이 일단 더 높아졌고요. 운동한 아이들이. 오. 예.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 아까 말씀드렸죠. 집행 기능에서 나오는 그 인지적 유연성도 더 좋아졌고 학업 성취도도 뭐 이 두 개에 비해서는 좀 작은 폭이긴 합니다만 운동한 아이들이 더 좋아졌다. 성적도 더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저때 운동 안 하는 아이들은 그 시간을 뭘로 채웠을까요? 여기에 보면 그냥 이건 아마 추가로 한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이 추가로 한 것 같고 얘네들은 그냥 일반 학교 생활을 한 것 놀거나 같습니다. 작겠죠, 그럼 그냥 예, 그냥 그랬을 뭘 하든 겁니다. 랜덤하게. 네. 그냥 2시간 일반 교육 받았다 그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공통입니다. 공통이요? 여기서도 체육 2시간, 여기서도 체육 2시간인데요. 얘네들은 그 똑같이 체육 교육을 받은 건 똑같은데 일주일에 2시간씩 체육 교육을 받은 거, 체육 수업 한 거는. 근데 얘네들은 운동을 더 시켰다. 네. 이겁니다. 네. 너 나와, 아니 저 잠깐 쉴래요. 너 나와 운동해 임마. 네, 했다는 그런 거죠. 예, 여기에 배정된 뭐 죄라면 죄고 뭐 그걸로 얘네들 운동을 5달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네. 저 아이들은 2시간 동안 운동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2시간 동안 그 학업과 관련한 공부를 했다고 가정해도 해도 저게 높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거를 좀 찾고 싶었거든요. 네. 운동만 시킨 아이, 공부만 시킨 아이를 찾고 싶었는데 그런 연구는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넌 2시간 동안 TV 보고 있어. 얘는 운동한다 그러면
운동하는 게 나을 수 있죠. 네. 우리 애도 그렇게 운동시킬 거예요. 그런데 네. 너는 문제집 풀고 있어라 2시간 동안 너는 운동해라라고 한 다음에 시험 보면 문제집을 내가 더 잘 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운동 안 시키고 자꾸 사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해주시지. 네. 그런 연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를 보고자 한 거지 이게 네. 운동과 뭐 딴 거 이렇게 비교는 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연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한테는 뭐 인지적인 활동을 하는 대신에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연구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잠깐 뭐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따라가야 할 공부량이 적절하면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운동하고 나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럼 네. 집중력도 좋아지고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코리아의 그 학습량은 난 초등학교부터 무슨 의대 다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절대 학습 시간이 많을수록 따라가는 양도 많고 그래야 성적이 잘 나오는 그따위 방식이라서요. 네. 그래서 운동을 1시간 하면 성적이 안 올라.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걸 많이들 걱정하셔서 체육 시간을 줄이고 운동을 안 시키고들 하시죠. 대치동 학원 보내는 게 공부도 공부지만 그 시간에 강제로 공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원들은 1시간 동안 매일 운동을 하는 회사원이 아마 업무 능력이 좋을 거예요. 네. 왜냐면 1시간 동안 운동 안 하고 뭐 하겠어. 지가 텔레비나 보다고 산책이나 하거나 모르겠지. 그런데 그건 왜냐면 직장이나 일이라는 게 뭐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일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운동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집에 가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라면 이게 참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교육의 문제다. 커리큘럼이. 네. 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예. 그리고 이 미국 캔자스 주에서는 얘네들은 되게 조금 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업 하던 애들에다가 그냥 여기도 이제 무작위 배정인데 그 같은 명수를 어떤 애들은 3년 동안 그냥 하루 10분만 네. 더 운동하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학업 성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더니 아, 저거는 시간과 무관하겠다. 네, 그랬더니 다 뭐 전체 성적도 그렇고 읽기, 수학, 스펠링 어머나. 다 높아지는 거를 밝혔습니다. 단 10분. 근데 이제 이 10분이 그냥 단순 운동은 아니었고 여기서는 뭘 했냐면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알파벳을 해가지고 운동. 그러니까 약간 그 학업과 관련된 운동을 좀 시키긴 했어요. 약간 지능개발 운동 네, 네. 비슷한. 예. 그냥 운동 10분 하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 믿고 하신 실험 설계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운동 시키는 것보다 네. 운동하면서 인지적인 과제를 같이 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인지 자극의 효과가 없다. 운동을 할 때 인지적인 과제가 같이 부여되는 같이 것이 더 부여되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좀 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3년을 해봤더니 아이들의 성적이 그런 경우가 더 올라가더라라는 것이고 이거는 중국 상하이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이것도 초등학생들을 이제 3년간 조사를 했고요. 예. 네가 순천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읽기와 수학과 중국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한 아이들, 녹색은 운동을 안 한 아이들이고 이 파란색은 운동을 맨 첫 해에는 많이 했는데 그 뒤로 좀 운동을 안 한 아이들. 어머나 이렇게. 성적 떨어지네. 이거 성적이 아닙니다. Y축이 성적 아니에요? 이거 운동량입니다. 아, 그래서 Y축이 이렇게 세 운동량? 군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한 아이, 적게 한 아이, 줄인 처음에는 아이. 많이 했는데 줄인 아이.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3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를 봤는데요. 네. 보시면 읽기, 수학, 국어 이 세 가지가 운동을 많이 한 아이들이 점수가 제일 높고 계속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 처음부터 운동 안 했던 애들은 처음부터 점수가 낮고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요. 중간에 이제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운동 줄인 애들은 첫 해에 성적 좋았는데 떨어지고 어라? 예, 읽기, 수학, 국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 3년간 학업 성적을 변화를 보면 이 숨찬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한 아이들이 읽기, 수학, 국어 성적이 더 우수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빨간색과 녹색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또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의 차이에도 또 유의한 차이가 있고. 그 운동을 줄이고 학습 시간을 늘렸든 어쨌든 공부에 방해가 덜 됐을 텐데 네.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네요. 떨어졌네요. 네, 네. 왜 그렇게 된 걸로 보세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집행 기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일을 잘하도록 뇌가 굉장히 아주 고의로 발달된 뇌가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데 그 과제가 학업이면 뭐 예를 들면 학업에 집중해서 다른 거를 참고 내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면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게 집행 기능이고 내가 좋은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를 스스로 절제하거나 뭐 이게 좀 하면서 참으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집행 기능이거든요. 집행 기능은 절제력이에요. 지능이나 이런. 지능도 있고 절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에게 이것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라고 하면 그거를 기꺼이 안 할 수 있는. 기꺼이 안 할 수 있는 억제하고 내가 참고 하고 싶어도 참고. 이거 어른한테도 꼭 필요한 기능인데. 그럼요. 예. 애들뿐만 아니라. 그럼요. 집행 기능은 그러니까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오는데 예를 들면 1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늦지 않고 일찍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집행 기능이죠. 왜냐하면 올 수 있는 방법은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뭐 택시도 있고 운전해서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교통 상황을 보아하니 어떻게 오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비교하고 그래서 빨리 우리 얼른 나가야 되겠다 그럼 딱 일어나지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지하철이 가장 안전하게 올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하철을 택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다른 계획 차선 혹은 빨리. 예 그런 것이 집행 기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목표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점검하고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파악하고 취하고 취하지 않는 이런 전반적인 것이 집행 기능이다 보니까 눈치 이런 것도 들어가겠네요. 눈치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눈치는 조금 더 타인의 상황을 아는 것이니까 그건 좀 더 사회적인 인지라고 하고 집행 기능이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업무를 한다에 필요한 집행 기능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협업 그게 같은 들어가는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런 거가 발달하니까 그 결과로 공부를 성적이 잘 가게 된다. 예,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하고자 했다면 그것을 본인의 집행 기능을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좋은 학업 성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뭐 앉아 있는데 조금만 앉아 있으면 또 몸을 뒤틀거나 뭐 하고 있나 싶으면 또 이렇게 자고 있거나 이런 친구는 뭐라고 하지 말고 잠깐 나가서 뛸까?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게 차라리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야, 그렇구나. 이거는 어른들도 그렇습니까? 집행 기능이요. 집행 기능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예. 집행 기능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뇌 각 요소가 건강하고 그 요소와 요소를 서로 상호 같이 이제 코오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협력해서 이제 조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소 간의 협업이 잘 되려면 당연히 서로 인터랙션이 좋아야 하고 네트워크가 건강해야 하니 그래서 네. 그렇구나. 혹시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네. 몸이 건강해지면 지구력도 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운동을 했더니 얘는 1시까지 공부해도 공부가 되는데 네. 운동을 안 하는 열심히 여기서 나타난 결과는 혹시 아닐까요?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제가 제 학창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진짜 안 아팠거든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전 뭐 여중 여고를 나왔으니까 보면 뭐 조회 시간 막 쓰러지고 뭐 소풍 갔다가 뭐 선생님께 엎혀서 뭐 돌아오고 막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나도 좀 쓰러져 보고 싶다. 뭐 나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양호 선생님께도 가보고 싶고. 저는 정말 안 아픈 거예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제가 공부를 문제 없이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되게 그럴 수도 중요한 있으니까. 네.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뭐 그런 뭐 타격이 없으니까요. 제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체력, 지구력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학교 다닐 때 그저 어릴 때도 운동 많이 하셔서 그래요? 아니면 체질인가요? 체질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잘 낳아주셨어요. 보통 의사
의사로서 이제 환자들을 보면 대충 그게 네. 몇 %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공부는 한 90%는 체질인 것 같거든요. 타고나거나 아니면 부모 탓이거나 하여튼. 근데 체력, 그렇죠. 건강, 병치레 안 하기 그거는 대략 몇 %쯤인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이따가 그 얘기가 살짝 나오긴 하는데 어허. 그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란성 쌍둥이. 네. 일란성 쌍둥이는 두 사람이 어쨌든 유전적인 조건은 똑같은데 비슷하죠. 그렇지. 그죠? 근데 거기서 차이가 나면 이 사람은 환경적인 그러니까 출생 후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살짝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보죠. 네. 따라가면서. 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면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결국 올라가는 건 심폐체력인데 그럼 이 심폐체력은 인지기능과 연관이 되나 이거를 좀 보고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스웨덴에서 이제 18세가 되면 스웨덴 모든 남성은 신검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이제 군 때문에. 그래서 1950년부터 76년 사이에 출생한 남성 120만 명의 데이터가 다 있고요. 이 중에서 이 120만 명 중에서 형제가 모두 이 코호트에 들어간 사람은 26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또 쌍둥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3천여 쌍이 쌍둥이인데 그 중에서 1,400쌍은 일란성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 하는 걸 보면 15세 때에 그 어떤 학교 성적이 있고 요 정보가 있고 18세 때 이제 전체 군대 관련된 신검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뭐 쌍둥이 등록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5세 때와 18세 때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때의 심폐체력 그리고 지능 테스트를 했는데요. 18세 때 지능은 그 18세 때 측정한 심폐체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인데 와. 이게 이제 심폐체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네.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 지능의 각 요소가 요 C, D, E, F인데 세상에. 각 요소도 심폐체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지능 역시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B 그래프는 근력입니다. 근력. 예, 그래서 근력은 처음에 좀 올라갈 때는 지능에 영향을 좀 주는데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도 더 이상 지능에는 관계가 없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평평해진다. 네, 그래서 심폐체력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우수하면 우수해질수록 지능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에서 이랬는데 일란성 쌍둥이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조건이 같기 때문에 예. 타고나길 똑같이 타고났을 거고 타고난 심폐체력도 분명히 똑같이 타고났을 텐데 결국 이 사람이 18세까지 숨찬 활동을 많이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이제 심폐체력에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만약 저걸 안 했으면 차이가 없었을까요? 쌍둥이니까. 저걸 안 했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만약 숨찬 활동을 둘 다 안 하면 둘 다 안 했으면 비슷했겠죠. 둘 다 심폐기능 왜냐하면 이 심폐체력은 결국 내가 일상 중에 얼마나 나의 심장과 폐에 일을 시켰느냐가 반영된 수치거든요. 그건 뭐 타고나거나 뭐 그런 거. 타고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나는데요. 타고나는데 내가 아무리 잘 타고났어도 맨날 앉아 지내면 뚝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좀 타고나기를 부족하게 타고났지만 정말 계속 뭐 달리기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많이 오르거든요. 야, 그럼 저건 진짜 인과관계가 그거 심폐체력과 지능인데. 네, 심폐체력과 거꾸로는 지능은 아닌데. 예,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유전자가 같아도 심폐체력이 높은 쌍둥이가 그렇지 않은 나머지 형제에 비해서 더 지능이 높다. 그리고 이 연관성을 보니까 여기에서 유전이 설명하는 건 15%가 채 되지 않고 후천적인 영향이 80%가 넘더라. 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연구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지능은 심폐체력과 지능과의 관계요. 관계가. 네. 야, 그러니까 운동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네. 그렇죠. 저 연구는 보니까 유전보다는 하여튼 자기가 열심히 네. 심폐 운동을 하면 네. 머리도 약간 좀 좋아질 수 있다. 워킹머신이나 러닝머신과 책상을 이렇게 결합한 그러면서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걸으면서 해라. 예. 근데 제가 뭐 예전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제 뭐 못 앉아 있으니까 서서도 일을 해보고 했는데 네. 집중력 엄청 떨어집니다. 서서 하면 네. 오래 못 버티니까.
그것도 그건 디스크 그렇고요. 뭐 때문 당시에 통증도 있고 자세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쓰여서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온 신체가 조용해야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뭐 서 있는 게 불편하고 또 힘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불편하다 신호를 뇌에 주면 그게 뇌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현명한 것 같지는 않고 운동은 제대로 하셔야 야, 합니다. 의외로 영향이 많네. 아니 그러면 운동 선수들이 지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예, 운동선수들이 지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사실 그 너무 슬라이드가 많아가지고 그 슬라이드를 실었다가 뺐는데요. 그 뭐 축구 선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성인 프로축구 선수들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인데 아이들이지만 프로로 뛰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인데 그냥 축구 운동만 하는 아이들, 예, 그리고 예. 아예 운동 안 하는 아이들 비교했을 때 당연히 운동 많이 한 아이들이 지능이 높습니다. 집행 기능도 높고. 그 경험은 저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축구부도 있고 유도부도 있고 뒤에 그랬거든요. 그 자식들 뒤에서 밑탁 맨날 깔아줬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교수님. 네, 하여튼 예,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예. 진짜 지능은 높다. 네, 야, 그럼 그 친구들은 네. 지능은 높고 학습을 안 해서 그렇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그러니까 학습이. 이제 그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운동만 한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운동을 하면 뇌가 건강해지고 뇌가 기능을 잘하게 되는데 그 기능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학업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하. 예 아니면 어떤 뭐 성격적인 뭐 정서적인 건강 그런 뭐 이렇게 엔진은 갈 수 있는 좋아진다? 거죠.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친구분들은 이제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친구들이 진짜 학업에 전념했으면 잘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15세 때 성적 그리고 18세 때 신검 결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때 이 3년 사이에 심폐 체력이 향상된 경우는 어땠나 봤더니 많이 향상된 이 그룹을 보니까 역시 지능이 높다. 18세 때 지능이 높다. 그래서 심폐 체력이 정말 지능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그럼 심폐체력 키우는 거가 아시는 내용 방법 중에는 제일 좋습니까? 지능이라는 건 중간에 막 높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않겠어요? 네. 지능이라는 게 어떤 뭐 연습을 통해 가지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와, 야 의외로 그 운동이 기자는 운동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교수님한테 배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그러면 예. 이제 인지 기능까지는 갔고요. 와, 과연 심폐 체력이 좋으면 진짜 공부도 더 잘하게 될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성적이 나옵니다. 성적에 대한 연구들을 보겠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지능이었고 지금은 예, 지능, 인지 기능, 뭐 그래, 집행 그래. 기능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 이 연구가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요. 요거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와 상황이 굉장히 유사해서 또 네. 좀 와닿기도 했는데 대만 중학생입니다. 대만 중학생 38만 명. 그리고 이 연구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예. 이 대만 중학생들의 심폐 체력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시험 성적을 이거 심폐 체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국 중학생 체력 측정. 그러니까 옛날에 체력장 같은 거를 대만 예. 교육부에서 이제 매년 9월 한 달 내에 하고요. 3년 동안 매해. 그러니까 중1, 중2, 중3 때 하고. 우리도 했어요. 저도 그렇죠. 어릴 때. 네. 여기 요런 거 하셨습니다. 그죠? 저도 네. 했었습니다. 오래 달리기. 여기서 이제 1600 혹은 800m 오래 달리기를 한 거죠. 음. 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기록을 내고 예. 못 뛰면 걸어서라도 기록을 내서 그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을 초 단위로 기록을 이제 측정을 했고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심폐 체력의 상위 25%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이제 highly fit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불렀고 예.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3년 데이터가 있으니까 3년 내내 상위 25%는 3F. 그 중에 2년만 상위 25%는 2F. 2F. 그리고 이제 1F일 거 아니에요. 1F 는. 1년이면. 네. 근데 1학년 혹은 2학년 때 25%였으면 1F고 예. 3학년 때 상위 25%였으면 F3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여기는 예,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F가
1학년 또는 2학년 또는 3학년 중에 한 번인데 그게 아니라 이 1F는 1학년 혹은 2학년 때만 한 번만 상위 25%였던 아이가 1F고 F3는 3학년 때 한 번만 상위 25%였던 아이를 한 번만 F3. 한 번만 네, 한 번만 1년만. 네. 그리고 이제 제로 F는 당연히 한 번도 상위 25%에 들지 못한 심폐체력 기준으로 예. 그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눴고요. 네. 이 아이들의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봤는데 와. 이 성적은 뭘 봤냐면 Basic Competence Test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뭐 이런 이건 이제 영문 논문이니까 영어 이름이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연합고사 국민 중학 학생 기본 학력 측컴이라는 이름의 고입 연합고사. 고임 연합고사고 저희랑 다른 게 우리나라랑 다른 게 대만은 여전히 이제 입시를 보고 그다음에 그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경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건국고가 전국의 제일 명문이라 그래요. 예. 여자는 타이페이 제일여고가 여자 제일 명문이고. 네. 그래서 이 시험이 결국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결정짓는 이 시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는 시험이 아닌 거죠. 애들이 목숨 걸고 보는 시험인 거죠. 예. 근데 보면 뭐 영어, 수학 이 시간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연, 사회, 뭐 국문 이렇게 마지막 논술. 그래서 요 시험의 성적을 또 이제 나라가 갖고 있을 테니까 의무 국가 시험이니까 나라가 갖고 있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아이들의 심폐체력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와. 그리고 네. 이 시험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문고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꼭 여기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네. 중요한 시험이고 그리고 점수가 나와 있고 그래서 봤더니 요건데요. 아까 이제 3-2 뭐 F3, 1F 다 이제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한 번도 상위 25% 들지 못했던 아이는 나머지 그룹보다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뒤져요. 의미 있게 성적이 나쁩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상위 25% 심폐체력이었던 아이들은 2년 혹은 1년 심폐체력 상위 25%였던 아이들에 비해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다 높아요. 이상하다. 옛날에 공부 잘하는 애들 운동 잘 못했는데. 네. 네. 그리고 요 이제 2F가 1F보다 당연히 또 높고요. 모든 과목이. 그 다음에 이제 2년 내리 2년 내리 2년은 아니고 전체 3년 중에 중에 2년. 2년이었던 아이들이 3학년 때 한 번만 했던 애들보다 더 좋은 것은 수학과 과학 성적. 이랬거든요. 네, 이건 전 과목은 아니고 2년 동안 두 번이 이제 상위였던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이 잘하더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네. 이게 1학년 혹은 2학년 때 상위 25%고 이거는 3학년 때 상위 25%잖아요. 네. 그때 말이니까 1F는 운동 좀 하다가 이제 운동 못 하게 된 애와 그렇죠. F3은 운동 못 하던 애인데 이상하게 예, 3학년 때 잘하는 애들 운동 보니까 잘하네. 얘가 성적이 더 좋더라. 3학년 때 심폐체력이 올랐던 아이가 성적이 더 좋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론을 내보면 정리를 해보자면 네. 심폐체력은 그 심폐체력이 우수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적이 오르고 그러니까 심폐체력에 누적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1년 3번 중에 한 번만 심폐체력이 우수했던 경우더라도 최근에 그게 심폐체력이 높았던 아이가 최근 성적에 더 반영이 많이 되더라. 그러니까 최근 심폐체력이 최근 성적에 더 큰 영향을 주더라. 모든 과목에서. 그렇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러니까 두 가지네. 그러니까 운동과 심폐체력이 좋아지면서 지능이 발달해서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네. 심폐체력이 좋아지면서 더 오랫동안 버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체력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죠. 예. 새벽 2시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그랬을 네. 수도 있고. 후자가 더 그죠? 장점이 더 있어 보이네. 근데 뭐든 아니, 뭐든 간에. 우리의 목적은 성적 잘 나오게 하는 거라면 네. 운동을 시켜야 되네. 의외로 예. 의외로 그게 강하네. 시키면 좋은 게 아니라 네. 운동을 안 시켜서 그랬나 보구나. 근데 앞서 교수님 소개하신 연구보다 저거는 약간 더 신뢰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좀 우리 현실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전 학생이 전국의 학생들이 무조건 다 봐야 되는 받고 시험 데이터를 무조건 봐야 일치시켰다고 하고요. 하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뭐 미국이나 뭐 어디 스페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랑은 사실 우리 또 초등학교 뭐 이런 교육 환경이 많이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른데 예. 이거는 뭔가 굉장히 이제 교육 지향적인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은 한국이랑 비슷한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했던 연구여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네.
최소 한 해라도 점수를 냈어요. 최소 한 해라도 심폐체력 상위 25%에 들었던 아이는 내내 좋지 않았던 아이에 비해서 국어는 2.2점, 영어 성적은 2.8점, 수학은 3.4점, 사회 3.1점, 과학 3.3점이 높았다. 아예 점수로 평균 이렇게 높더라. 단 한 번만 심폐체력이 우수해도 이렇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번만 높으면 2점 정도 지금 올라가는데 예. 두 번이 높으면 4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4점 정도는 또 진학 가능한 고등학교를 바꿀 만큼의 차이다. 이렇게 큰 영향이 있을 정도의 점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이 연구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언어나 사회 같은 이런 과목보다 수학, 과학 성적이 심폐체력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 수학이나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집행 기능을 훨씬 이런 언어나 사회 같은 과목보다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아까 이전에 이제 소개했던 심폐체력이 인지 기능 그리고 집행 기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진짜 되니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올라가는 성적 과목.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머리 안에서 굉장히 깊은 사고와 추론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 암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추론이 필요하고 그리고 끈기도 있어야 하고 이런 과목의 경우에 이런 심폐체력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폐체력. 그 운동하는 것 중에 심폐체력과는 관계가 좀 적은 운동도 근력이 있나요? 대표적이죠. 근력. 근력. 근력 운동이 대표적이고 저강도 운동은 아무리 그것이 유산소 운동이더라도 심폐체력을 향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걷기 같은 운동이. 예. 그러니까 중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심폐체력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더 건강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뇌 기능도 이렇게 연관이 돼서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럼 근육이 발달하는 운동, 예를 들면 턱걸이 같은 걸 열심히 하는 거는 저거랑 관계가 없. 그 얘기도 이따가 나옵니다. 왜 모든 게 있을까? 네. 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이게 똑같이 대만 연구이고요. 예. 이것도 똑같이 대만 아까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체력 측정한다고 했을 때 네네네. 오래 달리기뿐만 아니라 저희도 했지만 그래, 윗몸 다 일으키기 다른- 했고 제자리 멀리 뛰기 했고 맞아요.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심폐체력을 보는 것, 근지구력, 근력, 유연성 이런 어허. 항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성적이 이 심폐체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항목들은 어떤가를 봤죠. 봤더니 이제 요거인데 요 표인데 요 표인데 보시면은 이게 뭐 지금 너무 자세하게 그런데 어쨌든 이 중에서 제일 연관성이 큰 것은 심폐체력이다. 그러니까 유연성이나 근력이나 근지구력보다 결국 가장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심폐체력이었다. 맞습니다. 오래 달리기. 저게 뭘까? 인내심일까? 혹시? 인내력? 근데 근지구력도 인내력. 네, 근육도 사실 뇌 기능에 중요하긴 한데요. 유산소 운동이 해주는 뇌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이전에 이제 뭐 성인들 말씀드렸고 중년기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이들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뇌 신경세포를 새로 만들게 하고 그것이 기존의 어떤 신경세포들과 통합되고 잘 일하고 학습이나 이런 기능으로 이어지는 데는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근력 운동도 물론 좀 도움은 되긴 합니다만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근력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야, 그렇구나. 예. 운동이 중요하네 정말.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요소들이 아닐까. 그리고 운동이 그런 요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와. 그중에 몇 가지만 오늘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인데요. 사실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너무 너무 팔리는 단어라는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저는 나름대로는 웬만해서는 잘 흔들리지 않는 힘, 뭐 이렇게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건, 어떤 뭐 난관이 있건 별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생겨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건 우리가 작게 크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이 뭐 작으면 혹은 그 사람이 그거 정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금방 그냥 원 상태로 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의 저항이 굉장히 큰 사람, 잘 견디는 사람인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생겨서 먼저 큰 충격에 나에게 큰 영향이 닥쳤고 한동안 힘들었지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 이것도 역시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작건 크건 간에 맨날 흔들리고 결국 제 위치로 못 돌아오고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아이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면 사실 인생에서 이제 건강하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저는 운동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이제 그 실험이 있는데요. 사실 운동 실험은 아니긴 합니다. 이렇게 아기 새끼 원숭이들은 항상 엄마한테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업히고 뭐 붙어 있고 뭐 살을 닦고 있고 항상 이러잖아요, 보면. 네. 그런데 이런 아기들이 한참 이제 엄마 손을 타야 될 이 시기에 10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엄마랑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기한테 스트레스 상황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고, 우리 안에서 혼자 지내게 하고, 대신에 그 우리 애는 뭐 장난감 같은 거 좀 넣어줘서 아이가 그래도 그걸 가지고 좀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연구진이 스트레스 접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방 접종 하듯이 스트레스를 접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커나가느냐를 봤습니다. 그래서 9개월이 되었을 때 이 스트레스 접종을 하지 않은, 그냥 엄마랑 계속 붙어 있게 해서 키운 그 아기 원숭이들과 이렇게 엄마랑 떨어뜨려 놨던 아기 원숭이를 보니까 9개월이 되면 이 스트레스 접종을 받은 원숭이들은 엄마한테 덜 달라붙어 있고 새로운 물건이 있을 때 더 막 신기하게 더 많이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덜하고 뭔가 자신감 있고 뭐 이렇게 탐험하고 모험심도 많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18개월 때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인지 조절 과제를 했는데요. 인지 조절 과제도 이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아이보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엄마랑 떨어뜨려서 키웠던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30개월 때 보면 이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환경, 아이한테 굉장히 낯설고 좀 무서운 환경에 내놨을 때 이 스트레스 접종을 받은 원숭이들이 호기심이 더 많고 더 많이 탐색하고, 또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할 법한데 증가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스트레스가 전혀 없게 키운 원숭이,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한 번 겪게 하고 2번 겪게 하고 3번 겪게 한 원숭이를 봤을 때 불안 척도가 한 번도 스트레스를 겪지 않고 항상 엄마가 옆에 돌보고 막 이랬던 아이들은 오히려 불안 척도가 높고요. 불안이 높고,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던 아이들이 불안 척도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자주 받은 아이들 역시 불안 척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아이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큰 어떤 쇼크를 주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 정도는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아이가 더 회복 탄력성이 좋게 커나갈 수 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환경 자체는 건강하고 지지적인 환경이어야 하지만 그런 환경 안에서 적절한 난관이나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후의 삶의 위기를 훨씬 순조롭게 넘길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 진료실에서 부모님들 만나거나 해 보면 요즘 부모님들의 특징들이 조금 있는데, 요즘 이렇죠. 아이가 실패 경험을 안 겪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패가 생길 만한 환경을, 그러니까 생길 수 없는 환경을 아예 아이한테 만들어주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친구들하고 뭔가를 하면 우리 아이가 분명히 뒤질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것 같아. 상처받을 것 같아. 이래서 1:1 강습이나 1:1 교육만 시키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악기라든지 뭐 체육이라든지 뭔가를 할 때 좀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없애고 좀 편하고 이왕이면 좀 즐겁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만 만들어주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예. 이 아이가 뭐 이런 역경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막 그런 예상되는 역경을 미리 찾아가지고 막 미리미리 다 제거해 두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끼리 해결하거나 혹은 아이들끼리 뭐 타협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부모가 먼저 개입을 하고
혹은 아예 대신 나서서 협상을 해버리는 그런 부모님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뭐 엄격한 훈육 잘 하지 않고 거기다가 학교에서도 훈육하는 걸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부모님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양육이 되면 아까 말했던 적절한 좌절이나 적절한 실패, 뭐 적절한 난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아동 청소년기에 없앤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이 돼서 오히려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스트레스, 이제 긍정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견디고 그걸 이겨내서 좀 본인이 이랬더니 좋다.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스트레스 인자가 바로 운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 아동학대 같은 너무 크고 너무 이제 아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스트레스는 당연히 아이를 보호해야 맞지만 적절하게 아이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난관이나 과제를 주고 그거를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경험은 아이한테는 꼭 필요한 거다. 그것이 이 아이가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성인으로 어른한테도 자라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른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거 자꾸 스트레스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한 적 있는데 과연 사람이 잘 되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렇게 자꾸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이겨낸 극복하는 경험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성공하는 경험과 습관과 뭐 그런 게 필요한 건가? 네. 일종의 뭐 자존감도 마찬가지죠. 네. 난 이것도 잘해. 이것도 처음에 세 판을 여기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이기면 다음번에는 가서 난 자신감 있고 이길 것 같아라고 네. 해서 도전하고 그 상승 곡선 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 안 죽이려고 하고 네. 가능하면 만만한 애들이 그랬으니까 요즘 출생 신고도 오히려 늦게 해서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애들이랑 학교 다니게 해야지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얘기일까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성인 그래서 그렇게 잘 커서 이게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컸는데 성인기에 그럼 좌절을 안 겪나요? 좌절은 겪을 수밖에 겪어야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좌절은 겪을 수밖에 없고 해결해야 될 뭐 타협해야 될 뭐 그런 뭐 고민 이런 거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겪다가 그런 걸 겪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제 뒤로 나자빠지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정도는 사실 그러니까 이겨내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적절하게 내가 이런 거 처리해보고 이런 걸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것도 좋은 경험이고 그것이 아이를 다면적으로 잘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조건인데 그런 걸 애써 제거해주면 그것이 결국에 그래. 굉장히 취약한 어떤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한 성인으로 이제 나올 수 그렇지. 있는 거죠. 어차피 맞아 좌절과 고통과 후회와 이런 거는 살면서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거면 몰라도 결혼을 할 거면 반드시 겪게 되죠. 그런 것들이 그죠. 그걸 어떻게 막아? 죽을 것 같지 아주. 하필이면 결혼을 예로.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인생에서는 그런 걸 피할 수 없으니까. 네. 인생에서는 네, 당연히 이런 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죠. 저는 성장기에도 적절한 이런 도전은 필요한데 그 도전의 좋은 케이스가 운동일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잘한다. 나는 이거 잘해. 그러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피지컬 리터러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디지털 리터러시, 내가 디지털에 대해서 잘 알아. 그리고 난 잘해. 이런 것처럼 내 신체 활동, 뭐 운동, 뭐 나는 운동도 잘하고 운동 재밌어. 막 이러는 아이들이 이제 피지컬 리터러시가 높은 아이들인데 네. 제가 사실 원래 이 피지컬 리터러시가 되게 낮던 학생이었는데 성인이 돼서 달리기를 하고 나서 이제는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바뀐 거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예, 저는 완전 몸치에 체육은 항상 우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성적이 다 떨어지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가 성인기에는 이제 성적으로 매겨지지 않는 체육이다 보니까 그냥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이 피지컬 리터러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피지컬 리터러시가 좋으면 이것이 정신건강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이런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중간에 회복 탄력성을 높여서 그 영향으로 정신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운동을 좀 운동 경험이 많아서 내가 운동 예. 좀 잘해. 그리고 운동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평가가 결국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정신 건강까지도 더 향상시켜주는 측면이 있다. 저 회복 탄력성은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죠. 네. 어떤 스트레스니까 그게 꼭 신체적인 거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렇죠.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새해 이제 연봉을 결정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될 때는 네. 그 직전에 직원 단합대회, 체육대회라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일단 키워놓은 준 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연봉을 가까이 이제 알려주면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게. 네. 야, 진짜 의외로 강한 영향을 주네요. 운동이라는 게 해도 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게 아니네. 네. 정말 중요한 아이 발달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애들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아이 때가 좀 더 중요하고 더 효율적일까요? 똑같이 운동을 할 거면 내가 평생의 운동을 딱 5년치 운동만 해야 돼라고 하면 그 5년치를 5살부터 10살까지에 쏟아내는 거랑 네. 3년에 1년씩 이렇게 뚝뚝 운동해서 한 60살까지 가는 거랑 네. 내지는 뭐 30살 이후에 하자 뭐 이런 거 하는 거랑 그 시기는 잘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뇌 발달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집행기 아까 수초화가 앞쪽에 있겠지? 진행되고 앞쪽에 있겠지? 가지치기가 되는 건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기에 고 운동을 해주면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래서 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건강한 뇌로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뭐 우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위험을 줄여줄 테고 그래야 되나 보다. 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초반기에 5년을 했다 혹은 1년씩 중간중간에 텀을 두고 5년을 했다 해도 그게 5년 치면 결국 그 운동량에 따라서 예. 효과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시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운동량은 어떤 시기에 어떻게 뭐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가 교수님 표현대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을 하는 거다. 안 하고 있다면. 네. 그러면 의외로 많은 게 바뀔 수 있다. 네. 의외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좌의 수익률도 달라진다. 이거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다 이거. 네. 말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희 교수였습니다.